75세 정순 할머니, 평범한 여름 아침. 미영아, 오늘도 더울 것 같네. 네. 어머니 정말 더워질 거예요? 새벽에 엿들은 섬뜩한 전화통화. 그 땅만 제 손에 들어오면 시어머니는 알아서 사라질 거예요. 온몸이 얼어붙는 정순. 요즘 같은 폭염에는 자연사가 흔하잖아요. 미영이가 정말 날 죽이려고? 저녁 다정한 척하는 미영. 어머니, 다락방 이불 좀 정리해 주실래요? 갑자기 왜 다락방을? 습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올라가는 게 낫겠다. 운명의 다락방으로 향하는 정순 문이 닫히는 소리 덜컥. 미영아, 문이 안 열려. 자물쇠 채우는 소리 찰칵 찰칵. 미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멀어져가는 발걸음 소리 함정에 걸린 걸 깨닫는 절망적 순간. 38도 폭염 속 밀폐된 다락방. 계약서는 다 준비됐어요. 몇 시간만 더. 15억짜리 땅을 위한 살인 계획 사흘째. 탈진 상태의 정순. 물 제발, 물 한 모금만. 아래서 들려오는 준호의 목소리. 엄마, 할머니 신발이 현관에 다 있는데요? 새 신발 신고 나가셨어. 거짓말하는 미영을 들으며 분노. 준호야, 할머니 여기 있어. 바닥에서 발견한 오래된 봉투. 토지 양도 불가각서. 여보가 남편이 남긴 예언 같은 메모. 며느리가 이 땅을 탐낸다. 미리 대비한다. 여보 날 지켜주고 계셨구나. 의식을 잃어가는 마지막 순간. 하느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들려오는 초인종 소리. 딩동, 딩동 마지막 희망의 불빛.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이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75세 이정수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침대 반쪽이 비어 있는 것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 평생 농사일에 익숙해진 몸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더울 것 같네. 정수는 몸을 일으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7월 중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마을 전체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매일같이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고 했고, 동네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더위를 먹어 쓰러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도 새벽 공기만큼은 아직 시원했기에 정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뒷마당 텃밭에는 정순이 손수 가꾼 오이와 토마토, 상추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편 생전에는 농사일이 힘들다며 투덜거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 작은 텃밭이 정순에게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호미로 풀을 메고 물을 주며 열매를 따는 일상이 그녀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특히 오이는 올해 유난히 잘 자랐습니다. 굵고 싱싱한 오이들이 덩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손자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준호는 방학이라 늦잠을 자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은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준호야, 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엄마가 아빠 출장 준비한다고 시끄러워서 잠이 깼어요. 준호가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손자만이 이 집에서 그녀에게 진정한 위안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할머니가 오이 좀 따줄게. 시원하게 씻어서 먹으렴. 네, 할머니. 준호는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바구니에 오이를 담으며 손자의 해맑은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며느리 서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7세인 미영은 외아들 태민과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와는 어색한 사이였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려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차림의 미영이지만 오늘 아침 그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눈가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응, 시원할 때 일을 해야지. 미영아, 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오늘 태민이가 출장 간다고 해서 준비해 주려고요. 미영의 대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정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미영은 시어머니에게 예의는 지켰지만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리감은 더욱 벌어졌고 최근에는 대화조차 필요한 것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네. 나는 오이 좀 더 따서 들어갈 테니까. 정수는 바구니에 싱싱한 오이를 담으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집과 땅은 그녀에게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비록 낡고 오래된 기와집이지만 40년 넘게 살아온 추억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마루에서 아들이 첫걸음을 뗐던 기억,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았던 따뜻한 추억들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특히 뒷마당의 넓은 땅은 남편이 손자의 미래를 위해 남겨둔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이 땅은 준호가 커서 필요할 때 쓰라고 남겨두는 거야. 남편이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시세로 치면 적지 않은 돈이 되는 땅이었지만 정수는 함부로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정수는 평소와 같이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30분 거리의 걸음이었지만 이미 해가 높이 떠올라 더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에는 벌써 몇몇 어르신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바둑을 두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아, 요즘 며느리랑은 어떻게 지내? 옆에 앉은 최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최할머니는 정순의 오랜 친구로 무엇이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동갑내기로 서로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 그럭저럭 지내지. 서로 참고 사는 거지. 정순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하는 건 알지만 아들 생각해서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미는 어렸을 때부터 효성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를 모시려고 애썼고 미영도 그런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손자가 있어서 다행이지. 준호 녀석 요즘 얼마나 컸는지 몰라. 최할머니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만큼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태미는 출장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여름방학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미영이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오이 냉국과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김치찌개가 전부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정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비록 마음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미영이 시어머니를 챙기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태미는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3박 4일간의 부산 출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정수는 아들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설거지를 하고 준호는 텔레비전을 보고 정수는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매미 소리가 창밖에서 요란하게 울어댔고 무더운 여름밤의 열기가 집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방에서는 선풍기만이 미약한 바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어색한 분위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잘 중재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미영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저 자신의 기우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태민이 출장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된 무더위 때문에 깊게 잠들지 못했던 탓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이미 공기는 끈적끈적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따지 못한 오이들이 더위에 시들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텃밭에 도착해 보니 다행히 오이들은 아직 싱싱했습니다. 물을 충분히 주고 난 뒤 정수는 바구니에 오이 몇 개를 담았습니다. 최할머니네에도 갖다 드리고 준호도 좋아하니까 많이 따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수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미영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네, 혼자 계시죠. 남편도 출장 갔고요. 정순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영이 새벽에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그 땅만 제 손에 들어오면 시어머니는 알아서 사라질 거예요.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이 말하는 그 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뒷마당의 넓은 땅, 그리고 이 집이 서 있는 대지. 모든 것이 정순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더위에는 그런 일이 흔하잖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지만 정순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가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미영이 자신을 해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알겠어요. 오늘 중에 시작하겠어요. 그럼 계약서는 언제 준비해 주세요? 계약서라는 말에 정순의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미영이 대체 누구와 무슨 계약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사라져야 하는 것일까요? 전화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텃밭 깊숙이 숨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미영이 뒷문을 열고 나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 자신의 통화를 누군가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미영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 후에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정말 자신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일까요? 오전이 되자 정수는 평소처럼 경로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새벽에 들은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바둑판 앞에 앉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순아, 오늘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최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혹시 자신의 착각이라면 며느리에게 미안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니야, 그냥 더워서 그런가 봐. 정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할머니는 오랜 친구답게 정순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습니다. 정순아,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표정이 영 좋지 않아. 최 언니,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며느리가 나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마음이 안 맞는 건 흔한 일이지.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정말 나쁜 생각을 한다면? 나쁜 생각? 그게 무슨 말이야? 최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소문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준호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미영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뭔가 인위적으로 평온을 가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미영이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냉면과 김치, 그리고 오이 무침이 있었습니다. 정순이 아침에 딴 오이로 무침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오이가 달아서 맛있겠네. 네, 어머니가 잘 기르셔서 정말 싱싱해요. 미영의 말과 표정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착각한 것일까요? 식사를 마친 후 정수는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했습니다. 미영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가끔 휴대폰을 보며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미영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요. 준호 간식도 사오고 필요한 것들 좀 사올게요. 그래, 다녀와. 조심해서. 미영이 나간 후 정수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미영의 방에서 부동산 관련 서류 몇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미영이 돌아왔습니다. 장을 많이 본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고 준호에게도 과자와 음료수를 사주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날씨가 더 더워진다고 하네요. 몸 조심하세요. 그래, 너도 조심해. 그날 저녁 미영은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정순에게 물도 갖다 주고 부채도 새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이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새벽에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자 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락방에 묵은 이불들이 있잖아요. 너무 오래 방치해두면 습기가 차서 안 좋을 것 같은데 내일 좀 꺼내주실 수 있어요? 다락방은 2층에 있는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과 계절용품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평소 미영이 그런 일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다락방 이불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다락방? 거기 올라가기 힘든데. 아, 그냥 제가 올라갈게요. 어머니는 아래서 받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미영의 제안은 친절해 보였지만 정수는 왠지 불편했습니다. 새벽 통화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 내일 해보자. 정수는 일단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통화의 내용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땅만 제 손에 들어오면 시어머니는 알아서 사라질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일까요? 정수는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남편은 언제나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탓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벌써 해가 높이 떠 있었고 뜨거운 햇살이 방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늘이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온이 38도까지 오를 것이라는 소식에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미영이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식탁에는 미역국과 나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영의 표정도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정순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오늘 날씨가 정말 덥다던데? 네, 그래서 어머니 몸 조심하시라고 일부러 미역국 끓였어요. 기력 보충하시라고요. 미영의 배려에 정수는 고마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어제 새벽 통화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모든 친절이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수는 평소처럼 뒷마당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텃밭의 오이와 토마토들도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물을 주었지만 이런 더위에는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더우니까 안에 들어오세요. 미영이 뒷문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정말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이런 날씨에는 밖에 있으면 안 되겠네. 정수는 미영의 말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뜨거운 바람만 돌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온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겠다며 에어컨이 있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다락방 이불 정리 지금 하면 어떨까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하시죠. 미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 불안했던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해보자. 정순과 미영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은 계단 끝에 있는 작은 문을 통해 들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어른이 서기에는 불편했지만 오래된 물건들을 보관하기에는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올라가서 이불들을 아래로 내려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올라갈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내가 더 잘 아니까. 정순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실은 미영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직접 올라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사다리가 좀 불안정해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좁은 사다리를 타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안은 온통 먼지와 오래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어서 답답했고 지붕에서 내려오는 열기 때문에 이미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이불 보이세요? 아래서 미영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구석에 오래된 이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곰팡이 냄새가 심했습니다. 응, 여기 있네. 좀 무거우니까 조금씩 내려줄게. 정순이 이불 하나를 들어 사다리 쪽으로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덜컥? 갑자기 다락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문이 닫혔네. 열어줘.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문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문 열어. 정순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찰칵. 분명한 자물쇠 소리였습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장난이야? 문 열어줘. 정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곧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미영이 자신을 다락방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들은 전화 통화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날 가두려는 거였구나. 정수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락방 안은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이미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지붕에서 내려오는 열기 때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온도계가 있다면 이미 40도는 넘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세게 두드렸지만 단단한 나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으니 혼자서는 도저히 열 수 없었습니다. 도와줘요. 누구 없어요? 정순이 크게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에서도 외딴 곳에 있어서 이웃집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락방은 2층에 있어서 밖에서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다락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지붕이 태양열에 달궈지면서 마치 찜통 같았습니다. 정수는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도 점점 말라갔습니다. 정수는 다락방 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탈출할 방법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창문도 없고 다른 출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물쇠가 채워진 문이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미영이가 정말로 날 죽이려고 하는 건가?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다락방에 갇혀 있고 이 무더운 날씨에 계속 여기 있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다락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은 몸으로 이런 더위를 견디기는 힘들었습니다. 혈압도 오르는 것 같았고 심장도 빨리 뛰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미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나 여기 있어. 문 열어줘. 정순이 다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래층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준호와 대화하는 소리까지. 정수는 절망했습니다. 미영이 정말로 자신을 여기서 죽게 내버려둘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이 여기 갇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미는 출장 중이고 준호는 어린아이라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정수는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한 채로 이 무더운 공간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랐고 온몸에서 식은 땀이 흘렸습니다. 하느님, 저를 도와주세요. 정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자 준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억울한 상황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힘이 없어서 소리도 약했습니다. 의식도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정수는 손자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 없이 어떻게 자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의 손에 키워진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시간이 되었지만 다락방의 열기는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축적된 열기 때문에 더욱 뜨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쓰러져 가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갇힌 지 3시간째 정순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지붕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열기는 마치 거대한 화덕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목구멍을 태우는 것 같았고 온몸에서 나는 땀은 이미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탈수 증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날 정도로 바싹 말랐고 혀도 부어올라 말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의 목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약서는 다 준비됐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로 어딘가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시간만 더 버티면 자연스럽게 처리될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닌 물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미영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의심받으면 어떻게 하죠? 남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같은 폭염에 노인분들이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다락방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쓰러지셨다고 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미영의 대답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토지 양도 계약서에 서명은 언제 받을 건가요? 오늘 밤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정수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손자를 위해 남겨둔 소중한 땅을 미영이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를 죽여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준호는 어쩌실 건가요? 아이가 할머니를 찾으면 준호는 제가 잘 달랠 거예요. 어차피 어린아이니까 금방 잊어버릴 거고요. 그리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그냥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말할 거예요. 미영의 말에 정수는 더욱 분개했습니다. 손자까지도 속이려고 하다니 준호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모르는 것일까요?
토지 가격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시세로 치면 15억 정도 돼요. 이 동네가 개발 계획에 포함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15억.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이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손자를 위해 간직해둔 땅이었는데 그것이 이토록 큰 돈이 될 줄이야. 그럼 계약이 성사되면 수수료는 약속한 대로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대화가 끝나고 발걸음 소리가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남자가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미영이 단순히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자신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순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이미 탈진 상태였고 의식도 간헐적으로 흐려졌습니다. 목은 바짝 타올랐고 어지럼증이 심해져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정수는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미영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은 사람을 보는 눈이 좋았거든요.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정순의 가장 큰 걱정은 손자였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준호는 미영의 손에 자라게 될 텐데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미영이 시어머니를 죽일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라면 준호에게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오후 늦게 되자 다락방의 열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붕의 슬레이트가 하루 종일 태양열을 받아 뜨겁게 달궈진 것입니다. 다락방 안의 온도는 이미 45도를 넘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고 혈압도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몸으로 이런 극한 상황을 견디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정순의 손이 바닥에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종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정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흐릿한 시야로 겨우 글자를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토지 양도 불가각서였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본인 이정두는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토지 234-5번지를 손자 이준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도, 매각, 담보 설정을 금지하며 오직 손자 이준호의 미래를 위해 보전할 것을 맹세한다. 그 아래에는 남편의 도장과 함께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돌아가기 한 달 전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남편이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각서를 작성해 둡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이 땅을 탐내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이 서류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순아, 준호를 잘 부탁합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이미 3년 전에 미영의 속셈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각서까지 작성해 둔 것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날 지켜주고 있었네요. 정수는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미영이 함부로 땅을 처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문서였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의식도 자꾸만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누군가 날 찾아줘. 정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증거를 가지고 미영의 범죄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준호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아래층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할머니는 친구분 댁에 다녀오신다고 하셨어. 미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힘을 내어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신발이 현관에 다 있는데요. 준호의 예리한 관찰이었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세심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건 새 신발을 신고 나가셨어. 미영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정수는 손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 착한 아이를 미영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지만 다락방의 열기는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축적된 열기 때문에 더욱 뜨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정순의 생명은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갇힌 지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정순의 몸은 이미 극한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한 채로 이 찜통 같은 공간에서 72시간을 버텨낸 것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정순의 입술은 종이처럼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고 혀는 부어올라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은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뺨은 쑥 들어가 해골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피부를 꼬집어 봐도 탄력을 잃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우는 것 같았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손끝과 발끝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맥박도 약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정수는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의식도 자꾸만 멀어져 갔습니다. 때로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환각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 손을 내밀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부모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정수는 손자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려 했지만 이미 눈물샘도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눈만 빨갛게 충혈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또다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과 어제 왔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아직도 살아계신가요? 남자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같은 어투였습니다. 글쎄요. 사흘이나 됐으니까 이제는 확인해 볼까요? 미영의 목소리에도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획보다 정순이 오래 버티고 있어서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2층으로 올라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근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다락방 문 앞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네요. 이제 됐나 봐요. 그럼 문을 열어볼까요? 아니에요. 아직 위험해요. 혹시 의식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요. 미영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수는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죽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도 자신이 여기에 갇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정순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져 갔습니다. 때로는 정신을 잃어 축 늘어져 있다가 가끔씩 깨어나곤 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이미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체온 조절 기능도 망가져서 열이 나는 것인지 오한이 드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정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미영의 범죄를 폭로하고 손자 준호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토지 양도 불가각서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에 품고 있던 서류를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적힌 각서와 메모.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미영이 함부로 땅을 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딩동, 딩동. 누군가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정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정순아, 정순아. 최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의 오랜 친구인 최할머니가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정수는 마지막 힘을 내어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서 미영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왜 이 시간에? 진정하세요. 자연스럽게 대응하세요. 남자가 미영을 진정시켰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할머니. 미영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미영아, 정순이 어디 갔어? 사흘째 경로당에 안 나와서 걱정이 돼서 왔는데. 최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친척 댁에 가셨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친척이? 정순이 친척이 어디에 있는데? 내가 아는 건 모두 돌아가셨는데? 최할머니의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정순의 가족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게 먼 친척이요. 잘 모르시는. 미영의 대답이 어색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순이 신발이 다 여기 있네? 신발도 안 신고 갔어? 최할머니가 현관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최할머니를 응원했습니다. 역시 오랜 친구답게 세심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 신발을 사서 신고 갔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집이 조용해? 정순이 없으면 보통 라디오라도 틀어놓는데. 최할머니는 정순의 생활 패턴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서요. 미영의 대답이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미영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몸이 아픈 거 아니야? 최할머니의 관찰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미영의 불안한 상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더워서 그래요. 그때 정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아주 약한 소리였지만 조용한 집안에서는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소리 나지 않았어? 최할머니의 예민한 청력이었습니다. 그건 고양이가 들어왔나 봐요. 요즘 길고양이가 자주 와서. 미영이 급하게 둘러댔습니다. 정수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힘이 바닥났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갈게. 정순이 오면 내가 찾아왔다고 전해줘. 네, 알겠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할머니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수는 절망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아, 나야. 깜빡한 게 있어서 다시 왔어. 최 할머니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정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무엇을 깜빡하셨었어요? 미영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맞다. 정순이가 며칠 전에 내 우산을 빌려갔는데 그거 좀 가져갈게. 최 할머니가 구실을 댔습니다. 사실은 뭔가 이상함을 느껴서 다시 온 것 같았습니다. 우산이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현관 옆방에 우산꽂이가 있잖아. 내가 직접 찾아볼게. 최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최 할머니가 이상함을 눈치채기를. 그때였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모아서 바닥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쿵! 이번에는 제법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위에서 소리가 나는데? 최 할머니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양이 같은데요. 제가 올라가서 쫓아낼게요. 미영이 서둘러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최 할머니가 먼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올라가 볼게. 고양이 정도야 내가 쫓을 수 있어. 정수는 최 할머니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자신을 찾아달라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최 할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2층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소리가 났을까? 최 할머니가 2층에 도착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이 바로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정말 고양이인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미영이 최 할머니를 막으려 했지만 최 할머니는 이미 다락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났는데? 다락방에서? 최 할머니가 의심스럽게 다락방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왜 다락방에 자물쇠를 채웠어? 최 할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물건들이 있어서요. 도둑이 들까봐. 미영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도둑? 이 시골 마을에? 그것도 다락방에? 최 할머니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정순이 평생 이런 자물쇠를 채운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다시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연속으로 3번 두드렸습니다. 분명히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 최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고양이가 어떻게 자물쇠 채워진 다락방에 들어가? 미영아, 지금 당장 이 문 열어. 최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열쇠가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미영이 시간을 끌려 했지만 최 할머니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119에 신고할게. 사람이 갇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안 돼요. 미영이 급하게 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최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정순이가 안에 있지? 어서 문 열어. 정말 아니에요. 그냥. 그때 다락방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이 마지막 힘을 내어낸 소리였습니다. 정순아, 정순아. 최 할머니가 다락방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열쇠 가져와. 안 그러면 경찰 불러. 최 할머니의 위협에 미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딘가에서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다락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나! 최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다락방 바닥에 정순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말라 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정순아, 정순아. 최할머니가 다락방으로 올라가 정순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119, 지금 당장 119. 최할머니가 휴대폰으로 신고했습니다. 미영은 창백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최할머니는 정순에게 물을 조금씩 먹이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정순은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정순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최할머니도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미영 씨,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구급대원이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다락방에 올라가셨다가 미영의 대답은 어색하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수는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탈수 증상입니다. 혈압도 매우 낮고 신장 기능도 거의 정지 상태네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나요? 최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회복이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다행히 빨리 발견하셨네요. 의사의 말에 최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액을 맞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정수는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꺼풀이 살짝 움직이더니 점차 눈을 떴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최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 정순이 간신히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얼음 조각을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자 정순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수액 덕분에 탈수 증상이 완화되고 혈압도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순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다락방에 갇혀 있었어? 최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이가 날 가뒀어. 뭐라고? 최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땅을 빼앗으려고, 날 죽이려고 했어.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남편이 남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줘. 최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토지양도 불가각서와 남편의 메모였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여보가 미리 준비해 둔 거야. 미영이가 땅을 노린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정순의 말에 최할머니는 분노했습니다. 이런 악독한 년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럴 수가 있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증거도 있고. 정순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당연히 신고해야지. 살인 미수야, 이건. 최할머니가 즉시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상세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미영의 전화 통화 내용, 다락방에 갇힌 과정, 그리고 남편이 남긴 서류까지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곧 용의자를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부동산 업자도 공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정순을 살해하고 토지를 불법으로 취득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순은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로 인한 후유증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정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참고 살 일은 없어.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증거 덕분에 미영의 음모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손자 준호를 제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아이가 이런 일로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봐야 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정수는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할머니가 정성껏 끓여준 미역국을 마시며 몸의 기력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구속되었지만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고 태민은 급히 출장에서 돌아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준호가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할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런 눈으로 정순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어른스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괜찮아. 준호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의 상처까지 쉽게 치유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태민이 변호사와 함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태민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질러진 일에 대한 충격과 죄책감으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민이 정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태민아, 일어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정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영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고생을 하시는데 그만해.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지. 정순의 말에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정순 할머니,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베? 정순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혼에도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태민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결정은 어머니께서 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태민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영을 끝까지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합의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엇보다 준호의 미래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미영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정순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미영이는 이미.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구치소 면회실에서 정순과 미영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영은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영아, 고개 들어.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뺨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내가 뭘 하려 했는지 이제 다 안다. 정순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 15억짜리 땅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거야?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날 죽이려 했어? 정순의 날카로운 추궁에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2년이야. 12년 동안 한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진심으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지. 내가 먼저 마음을 닫았잖아. 정순의 말에 미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야. 더군다나 내 남편의 어머니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이 계속 사과했지만 정수는 냉정했습니다. 사과는 이미 늦었어. 내가 날 다락방에 가둔 순간부터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정수는 가슴에서 남편의 메모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봐. 여보가 3년 전에 이미 내 속셈을 알고 있었어. 며느리 미영이가 이 땅을 탐내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써놨어. 미영이 그 메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럼 내가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도 여보는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 각서를 미리 써둔 거야. 정순이 토지양도 불가각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은 준호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절대 팔 수 없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문서야.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날 죽이려 했다는 건 뭐야? 땅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뭐 때문이었어? 정순의 질문에 미영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냥 자유롭고 싶었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 했어? 처음에는 그냥 겁을 주려고 했어요. 조금 있다가 문을 열어줄 생각이었어요. 거짓말.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부동산 업자랑 통화하는 것도 다 들었어. 몇 시간만 더 버티면 자연스럽게 처리될 거다. 계약서는 다 준비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어. 미영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미영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순이 진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쩔 생각이었어? 내 아들인데. 이 질문에 미영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아빠랑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몰라. 할머니 없이 어떻게 살겠어? 정순의 말에 미영은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 알 것 같아. 내게는 처음부터 가족이라는 게 없었구나. 남편도 아들도 시어머니도 모두 그냥 짐이었던 거야. 정순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는 합의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한 일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어머니, 제발.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준호한테도 접근하지 말고. 정수는 더 이상 미영을 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배신감을 다 쏟아낸 기분이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정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영과의 마지막 대면을 마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재판 결과 미영은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동산 업자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고 정순의 일상도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정순은 뒷마당 텃밭에서 늦가을 물을 뽑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 더욱 소중해진 일상이었습니다. 흙에서 뽑아 올린 무는 탱글탱글하고 싱싱했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뛰어와서 정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의젓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난 후 아이는 할머니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할머니 혼자 해도 되는데. 안 돼요. 할머니 혼자 힘든 일 하시면 안 돼요. 준호의 진지한 표정에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에서는 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났고 이제는 준호와 어머니를 위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본사 근무로 발령을 받아 더 이상 출장을 다니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태민이 정순과 준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뭔 일이야? 정순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다락방을 개조하려고 합니다. 창문을 내고 환기시설도 새로 만들고요. 태민의 제안에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다락방은 이제 악몽 같은 기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어머니, 이제는 그 공간도 새롭게 만들어야 해요.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는 거죠. 태민의 말에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할머니가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준호의 순수한 마음에 정수는 감동했습니다. 그래, 그럼 새롭게 만들어 보자. 며칠 후부터 다락방 개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동쪽 벽에 큰 창문을 냈습니다. 그동안 어둡고 답답했던 공간에 밝은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환기팬도 설치해서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했습니다. 바닥도 새로 깔고 벽지도 밝은 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다락방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둡고 무서운 창고가 아니라 밝고 쾌적한 다용도실로 변화했습니다. 와, 완전히 달라졌네요. 준호가 새로 바뀐 다락방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공부해도 되겠어. 태민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새로운 다락방에 천천히 올라가 봤습니다. 예전에는 숨이 막히고 답답했던 공간이 이제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고 환한 햇살이 마음까지 밝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날 다락방에 가둘 수 없어. 정순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수박을 나눠 먹었습니다. 늦가을이었지만 날씨가 따뜻해서 마지막 수박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수박 정말 달아요. 준호가 수박을 한 입 베어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키운 수박이니까 당연히 달지. 정순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태민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고생이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세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획?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이 집이랑 딱 말이에요.
태민의 질문에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그거 여보가 써놓은 각서대로 할 거야. 준호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절대 팔지 않을 거야. 그럼 준호가 성인이 되면요? 그때는 준호가 결정하면 돼. 팔고 싶으면 팔고,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정순의 대답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안 팔 거예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살던 집인데 어떻게 팔아요? 준호의 말에 정순과 태민은 감동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가 알아서 잘 결정할 거야. 정순이 손자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정수는 새로 바뀐 다락방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워서 올라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공간이 이제는 가장 유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배추 더 가져올까요? 준호가 아래에서 소리쳤습니다. 응, 조금만 더 가져와 줘. 정수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최할머니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그날도 김장을 도우러 와서 함께 배추를 절이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 최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당연하지. 그런 악독한 며느리랑 헤어져서 얼마나 다행이야. 최할머니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미안했어. 태민이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래도 아들 아내를 감옥에 보낸 거잖아. 그건 자업자득이야.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최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정수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순이 직접 끓인 김치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준호가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야 크지. 정순이 준호의 밥그릇에 김치찌개를 더 올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남자가 무슨 요리를?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 많이 해요. 어머니께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태민의 효심에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겨울밤의 찬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할머니, 내년에는 텃밭을 더 크게 만들어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더 크게? 왜? 할머니가 기르신 채소들이 너무 맛있어서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싶어요. 준호의 순수한 마음에 정수는 감동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더 많이 키워서 동네 분들한테도 나눠드리자.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토지 양도 불가각서 덕분에 땅도 지켰고 손자도 지켰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지켜주셨네요. 정수는 돌아가신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다락방에 가둘 수 없습니다. 마음도 삶도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